네, 안녕하세요. 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의 미국 사무소에 있는 유한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웨비나를 준비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여해주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많이 접속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웨비나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연구자분들의 발표를 듣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발표 자료를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파일을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그 사이에 이은걸 교수님 오셨는데요. 네, 제가 오셨는데요. 잠깐 네, 파일을 준비하는 동안 이은걸 교수님 소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용걸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준비하시는 분 이용걸 교수님 제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키아트에서 관련된 내용들 좀 소개해 주시고 세미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걸 교수님은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포닥을 하신 다음에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2년 전에 퍼듀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오늘 해주실 세미나 발표는 Shift from Discrete Optimization to Multifunctional Integration in the Era of AI and Electrification인데요. 수장님 소개 좀 해주시고 바로 윤호 교수님께서 세미나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장님.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화면만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산업기술진흥원의 유한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명칭은 그리드라고 지어서 글로벌 리서치스 인 다이얼로그라고 해서 해외에 계신 저희가 키어트가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벨기에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해외에 계신 분들이 국제협력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를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하는 기능 중에 하나고 그를 통해서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외국에 계신 연구자분들의 연구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게 오늘 하는 웨비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키아트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제 산업부 산하에서 각종 그 산업기술 협력, 아니 저기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로 국제협력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서 해외에 계신 연구자들하고 또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저희가 해외 사무소는 미국, 벨기에, 베트남, 독일 이렇게 있고 국제협력단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뭐 400명 정도 되고 연간 사업 운영 예산은 한 2조 원 정도 2025년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하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자 공동 R&D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하고 해외에 있는 연구자분들이 공동 R&D를 하시면, 나라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한 3억에서 5억 정도를 연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총 3년 동안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10억 원 정도 내외를 한국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시는 반도체, 바이오 테크놀로지, 오토노머스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사실 나라별로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우리 키아트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엔 다른 기관들도 있지만 해외에는 캐나다의 NRC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그를 담당하는 기관은 없지만 니스트나 NSF나 이런 펀딩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유럽하고는 실제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전명국 교수님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라는 걸 각 대학마다 지정을 해서 그 대학 중심으로 과제들을 많이 선정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48개의 과제를 글로벌하게 선정을 했고, 2025년도에는 총 18개의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미국에 있는 그 센터들을 살펴보면 존스 홉킨스, 예일, 퍼듀, 조지아텍, 그리고 MIT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토 대학이라고 캐나다 쪽에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과제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 협력에 대한 애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전명국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각 센터장님들이 적절한 연구자를 매칭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과제로는 연간 20억 원씩 총 3년 동안 60억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규모가 앞서 말씀드린 양자협력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큰 거라고 보실 수 있고, 그 안에 컨소시엄이 다양하게 들어가지만 한국의 기업이 주관이 되는 게 보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참여 기관으로 각, 그 대학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존스홉킨스, 예일, 퍼듀, 조지아텍, 그리고 토론토, MIT까지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대학들도 컨소시엄 내에 참여를 하시면 충분히 과제는 수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과제를 통해서 총 장기적으로 국제협력의 어떤 실질적인 규모가 좀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 5년 동안 2024년도부터 향후 5년 동안 29년까지 운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센터를 통해서 많은 과제를 발굴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 과제를, 센터라는 그 GITCC라는 곳을 통해서, GITCC 사업에 관심이 있는 해외 연구자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저희가 웨비나를 운영하면서, 또 저희가 키아트 사무소에서는 KTAG라는 거를, KTAG라는, 한인 연구자 집단을 저희가 풀링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한 500여 명의 KTAG, 멤버들이 키아트 미국 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많은 그 연구자들이 한국 쪽에 연구 내용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웨비너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에 계신 기업분들이 이 웨비나를 통해서 미국의 연구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가, 그리고 어떤 연구 활동을 하시는가, 혹은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의 어떤 기술적인 애로 요인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해외에 계신 연구자들이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시는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시는 내용처럼 많은 웨비나가 있었고 해외 연구자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산업기술 그 혁신을 위해서 키아트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는 바이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국제협력을 말씀은 드렸지만 그 이외에도 키아트가 하는 활동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인재 양성이라든지 인력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규제 혁신이라든지 기술 사업화라든지 또 뭐 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키아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국에서 일어나는 혁신 활동에 해외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연간 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4월 달까지 운영이 됐고 오늘 지금 여기 퍼듀에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AI 분야에 대해서 멀티펑셔널 센싱 테크놀로지 for AI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 향후에도 저희가 이제 2주 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저희의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뉴스레터나 아니면 저희 웨비나의 어떤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반기 계획이 나오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또 웨비나 활동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저희 정보 차원에서 동향조사 보고서도 드리고 또뭐 각종 정보도 드리는데 한국의 어떤 정책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드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국내와 해외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키아트 사무소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이 웨비나를 운영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오늘 웨비나를 들어주시고 만약에 한국에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오늘 웨비나 끝나시고 뭐 연구자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실 수도 있겠지만 미처 뭐 다 질문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싶다 아니면 네트워킹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퍼두대를 통해서 퍼두대의 전범국 교수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센터장으로서 퍼두대에 있는 연구자분들을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저기, 한국 쪽에 기업분들이 참여하신다 그러면, 비단 해외에 있는 연구자,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연구자만 발표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또 한국에 계신 기업이, 우리 기업이 이런 어떤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해외 연구자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저희 쪽에 문의나 신청을 주시면 또 이 웨비나의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를 통해서 한국과 해외에 있는 연구자 간의 교류 활동이 일어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락은 저희 키아트 미국 사무소장인 유한일한테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메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일을 잘 두셨다가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해외 연구자를 미국과 캐나다 특히 북미 쪽에 연구자를 찾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그 웨비나의 취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발제는 전병 교수님 주재하에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용호 교수님 세미나를 위해서 발표 시작해 주시고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슬라이드가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저희가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 거죠? 네, 발표 자료 한 50분 정도 해주시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한국말로 진행을 하는 거겠죠?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운걸이라고 하고요. 지금 퍼듀 EC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할 자료는 저는 사실 지금 전력 변환 장치, 그다음에 모터 드라이브 이런 트랜스포테이션, 일렉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이제 어, 이슈들이 많다 보니 이제 관련된 그 연구를 이 AI를 이용해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지 혹은 AI와 관련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지 혹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런 그 전동화 관련된 것과 어떻게 연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최근에 한 1년 넘게 지금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관련돼서 제 생각을 조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관련된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연구를 좀 많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최대한 빨리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퍼듀에 있는 파워팀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현재 8명의 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명 더 이제 조인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그 파워 앤 에너지 시스템 팀 안에는 9명의 교수가 있고 이 중에 저랑 스티브 스티브 페커라 그다음에 스캇 수도프 유젤리 이렇게 네 명이 이제 모터 드라이브나 모터 디자인, 뭐 전력 변환 장치 이런 서킷 회로 디자인이라든지 와이어리스 파워 트랜스퍼 여기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도로에다가 어, 이렇게 무선 전력 송신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나 이제 스캇이나는 되게 이제 모터 디자인이라든지 모터 드라이브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젤리도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이제 파워 시스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이제 일을 많이 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9천 스퀘어피 정도 되는 랩을 쉐어를 하고 있고 어, 미국 내에서는 파워팀 중에서는 그래도 꽤 규모가 꽤 상당히 커서 저희 안에서 이제 모터도 직접 만들고 전력전자도 직접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는 케이퍼빌리티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서 일단 요즘 그리드에 미국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파워 그리드를 보시면 결국은 이런 트랜스미션, 송전, 배전 라는 시스템이 일단 그리드 쪽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요즘에 이제 어떤 소스, 어떤 제너레이션 옵션을 선택할 것인가, 뭐 뉴클리어 에너지, SMR, 어, 뭐 풍력이나 이제 솔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서는 이제 뭐 내추럴 가스라든지 심지어 코얼 플랜트, 석탄 발전소도 이제 새로 다시 지어야 된다. 이제 이런 정도로 에너지 제너레이션에 관심이 많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파워 그리드를 다시 또 어떻게 재정비를 해야 하는가? 워낙 오래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노후화된 송전망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컨섬션, 이제 로드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이제 인더스트리, 매니팩처링이라든지 뭐 빌딩이라든지 이제 HVAC 시스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일단 한국의 상황은 저도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제 미국의 에너지 컨섬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이제
거의 항상 것이 10% 정도씩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 컨섬션은 그러니까 전국의 전미의 에너지 컨섬션을 합쳐 보면은 보통은 GDP랑 거의 이제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상승한다고 볼 수 있고 뭐 이때 뭐 어, 어, 있었던 여러 가지 뭐 리세션이라든 이런 것 때문에 살짝 이제 주춤하는 건 있었지만 1970년이나 뭐 50년, 60년 때 거의 계속 올라가는 60년, 70년쯤이죠. 근데 계속 올라가는 형태이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사실은 2010년쯤 들어와서부터인데 GDP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 에너지 컨섬션이 증가를 하지 않는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최근 15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랬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뭐 전력전자라든지 LED라든지 efficiency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생산 시설 같은 거를 해외로 많이 보내면서 GDP는 올라가는데 에너지 컨섬션 증가하지 않는 피리어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파리 협약이라든지 IPCC에서 나오는 뭐 카본 이미션이 클라이met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거의 결론적으로 나왔던 그 6차 보고서 때문에 이제 코얼 플랜트들을 많이 어, 중단시키고 이제 에너지를 처음에는 계속 더해가는 피리어드가 상당히 오래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처음으로 발생한 게 2000년도 한 10년부터는 subtraction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도 없었던 현상이었는데 이렇게 석탄을 빼고 트랜지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리뉴어블을 더 많이 하자. 그리고 내추럴 가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국의 어떤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변환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로드 쪽에 그게 이제 소스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컨섬션 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컨섬션이 증장을 하는데 이제 일렉트릭 비클 이 나왔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렉트릭 비클이 나왔을 때 이제 다시 에너지 컨섬션을 올릴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electric vehicle penetration 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EV penetration이 미국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서 그리고 사람들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이렇게 열려 있지가 않다 보니 이게 생각보다 그 그리드 전체를 다시 해야 되든지 뭐 발전소를 전기차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된다는 정도의 그런 폴리시 메이커들의 그런 목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안타까운 현상이었는데 전기차가 생각보다 발전 속도가 느려서 미국에서. 근데 얘기가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는 생각보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쓰고 있고,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이제 AI 툴들이 미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 정치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충분히 제너레이션이나 발전소나 그리드도 다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 모터의 드라이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얘기이긴 한데 데이터 센터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트랜지션을 하다가 멈추고 다시 에디션 피리어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이나 이제 2024년부터는 이제 우리는 트랜지션을 멈추고 다시 에디션 피리어드로 가면서 아마 모든 에너지 소스가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최근에 바뀐 굉장히 큰 변화고요. 미국의 에너지 마켓에서.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에너지 늘어나는 양인데 10%부터 해서 쭉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줄어들다가 최근에 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굉장히 이제 플랫한 에너지 그로스가 있었는데 아마 최근에는 다시 크게 증가하는 그 에너지 그 에디션 피리어드가 올 거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마 비슷한 트렌드로 가지 않을까 싶고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지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폴리시 메이커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기 자동차가 미국에 대체 얼마나 있는가, 이게 얼마나 시그니피컨트인지를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작년부터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트랜스포테이션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 센터가
뭐 여섯 번째나 일곱 번째 정도의 에너지 컨섬션, 그로스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이제 그로스 되는 그런 데이터인데 2024년부터 30년 프레딕션을 보면은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이랑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에너지 컨섬션을 차지할 거다라는 게 프레딕션이었는데 지금 트랜스포테이션 일렉트리피케이션은 생각보다 좀 이런 트랙터를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에 그 정권이 바뀌면서 텍스 크레딧이 없어지면서 어, 페네트레이션이 좀 낮아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버를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현재 연간 100만 대 이상이 전기차가 팔리고 있고 미국에서 1년에 팔리는 자동차가 한 1,400만 대에서 1,500만 대인데 그중에 한 100만 대, 120만 대 정도가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10% 정도가 미국에서 현재 팔리고 있고 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미국이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S커브라고 해서 모든 테크놀로지의 어답션 그래프인데 S그래프를 미국이 따라가고 있긴 한데 뭐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느린 편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50%가 넘어가서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그러니까 연간 판매하는 대수가 60% 정도? 그러니까 10대 중에 6대가 전기차를 팔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20%였는데 이제 조금씩 뭐 여러 가지 뭐 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또 내려가고 있고 미국도 10%까지 왔다가 현재 다시 5%로 내려왔습니다. 페더럴 텍스 크레딧이 끝나면서. 근데 이게 그러면 미국이랑 유럽만의 그런 트렌드가 모두가 따라가는 트렌드인가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게 노르웨이 같은 아웃라이어도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지금 90%가 넘었고요. 그래서 10대 중에 9대는 전기차를 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뭐, 한국은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계속 또 이렇게 뭐 되게 리마이커블한, 어치브먼트를 달성한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북유럽이긴 하지만, 이게 뭐 다시 돌아가는 트렌드냐, 아니면 이런 나라들을 보고 또 미국이나 유럽도 늦지만 천천히 또 다시 그런 트랙터를 따라갈 수 있는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되는 트렌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좀 느린 편이고, 반면에 데이터 센터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4천 개가 넘게 있고, 데이터 센터의 특징은 결국에는 예전에 미국이 했던 것처럼 해외로 이걸 보낼 수가 없다는 점, 데이터 센터를 결국 미국 본토에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많은 땅이 있고, 이런 데 지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데이터 센터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어번던트한 에너지 소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되어 있는 주들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 지금 가장 많고요. 여기는 이제 워싱턴 DC가 있고 페더럴 거버먼트가 있어서 시큐리티라든지 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버지니아에 상당 부분 몰려 있고 그다음에 텍사스는 에너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런 식으로 텍사스가 지금 굉장히 이제 버지니아랑 거의 넘버가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문제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라도 많은 회사들에서 관심이 있고 그래서 트랜스미션 라인부터 시작해서 송전, 배전,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까지 어, 앞으로 이런 쪽에서는 아마 계속 앞으로 DOE라든지 정부에서 관련된 기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미국 상황이고요. 이거를 두 개를 종합해서 그럼 일단은 데이터 센터 때문에 먼저 그리드에 상당 부분의 변화가 생길 거고 한국도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센터에는 관심이 많을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을 그리드를 플래닝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나라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전기 자동차를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그 다음에 올 전기 자동차 트랜스포테이션까지도 고려를 할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같이 공존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미리 생각을 하고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쓸 수도 있지만 이제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미리 염두에 두면은 조인트 플래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공존하는 다 어차피 에너지를 컨숨하고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있고 플래닝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존하는
안에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차저를, 바이디렉셔널 차저를 미리 사용을 해놓는다든지, B2G라든지, 세컨 라이프 배터리라든지, some of 이제 이런 배터리들이 다시 데이터 센터 백업 파워로 이용된다든지, 이런 구조들을 미리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로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당히 굉장히 플랫하고, 보통 이제 날씨 정도를 따라가는 굉장히 플랫한 로드인데, 여러 가지 EV 차징이라든지 좀 더 플렉서블한 이런 애들을 같이 이렇게 굉장히 큰 에너지 컨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둘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사용하는 기술들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컨섬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아마 이제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는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 2035년, 2030년까지는 데이터 센터 위주로 데이터 그 에너지 계획을 세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EV 액셀러레이션이 된다, 다시 온다고 하면은 이 두 개를 동시에 고민을 해보는 게 그리드 플래닝 쪽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미리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AI 때문에 생기는 저희 에너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찰징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서 생기는 큰 변화들이고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제 저는 이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다음은 좀 AI가 나와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AI를 이용해서 어떤 연구적으로 가장 큰 임팩트가 있었던 제가 최근에 찾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알파폴드입니다. 알파폴드는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고 이후에 이제 지금 이게 영구적으로 매달려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건데요. 이게 단백질 폴딩,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뭐 단백질에 어떻게 이렇게 접히는 형상을 프레딕트하는 그런 연구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게 단백질이라는 게 결국 이런 이게 접히면서 어떤 특정한 뭐 기능을 한다든지 이게 어떻게 접히냐에 따라서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암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모델링하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으면은 뭐 이게 의학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이거를 뭐 학계에서는 이거를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계속 이 프로덕션 하는 모델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건 사람으로 이제 뭐 옵티마이제이션, 모델링, 컴퓨테이셔널 모델, 뭐 수학적 모델을 써서 했는데 제일 잘하고 있는 정도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 60% 정도 accuracy였는데 구글 딥마인드가 이거를 하기로 한 다음에 바로 9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엄청난 이제 임팩트가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영구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이제 AI로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나오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알파이라고 여기는 DOE 산하의 이제 어드밴스드 에너지 리서치 하는 기관인데, 같은 컨셉으로, 매그니토라고 최근에 이제 모터라든지 뭐 그리드라든지 뭐 트랜스포머 뭐 여러 가지 매그네틱, 소프트 매그네틱 마테리얼이라든지 하드 매그네틱 마테리얼, 뭐 자석, 이제 요즘 레어 얼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마테리얼들이 사실 생각보다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오래 걸리고 새로운 물질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번에 이 프로그램 매니저는 AI를 써서 이제 사람이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AI를 써서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컨셉 자체가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고 AI를 이용해서 마테리얼을 새로운 마테리얼을 찾아내서 이제 그걸 사람이 만들어 보는. 그래서 이게 정말 엄청난 자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최근에 있는 AI 관련된 연구의 큰 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하는 이제 모터 연구라든지 저는 이제 이런 일렉트릭 머신 디자인 같은 걸 하는데 요 안에서도 사실 이제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은 챗 GPT라든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써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바이브 코딩 하는 것처럼 바이브 모터 디자인, 바이브 리서치 하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로 이렇게 물어봐 가면서 학생들도 연구를 할 수 있고, 이 니콜라 비앙키라는 분은 사실 이제 모터로는 이탈리아의 굉장히 전문가인데, 학생이랑 같이 이제 챗 GPT로 모터 디자인도 한번 해보시고, 했을 때 뭐 생각보다 굉장히 AI 툴로 디자인한 것들이 이피션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휴먼 디자인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컴포넌트 레벨, 그러니까 모터, 전력전자 이런 것들은 지금 AI가 구글 같은 데서 굳이 이거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어, 뭐, 알파 그 폴드라든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매그니토 이런 것처럼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전력전자 디자인하는 이제 그 채팅하고 그 리스폰스, 이거는 심지어 자기가 좀 더 도메인 널리지를 해서 좀 러닝을 더 넣어서 좀 더 전문적인 AI 툴을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은 이제 이거는 중국에서 한 건데 실제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대학원생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대학원생보다는 훨씬 디자인을 잘한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제 이런 컴포넌트 레벨의 이제 디스크리트한 레벨의 이제 이런 것들은 AI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쓰고 계시든 쓰고 계시지 않던 엄청난 크게 영향을 받은 필드가 이미 있고 그거를 체감한 필드가 저기 바이올로지스트 중에서 이제 스트럭처럴 그 모델링 하던 분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저 구조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자기 어떤 유럽의 어떤 교수님은 자기가 평생 대학원생들이 수십 명이 와서 저걸 해보겠다고 했는데 다 포기했는데 구글 딥마인드가 저걸 해내서 자기 커리어가 끝나는 게 아닌가 이제 고민했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긴 저널 아티클을 읽었는데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분야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이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파폴드를 처음에 부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제 가짜다. 뭐 운이 좋았던 거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 필드가 모든 사람들이 알파폴드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구적인 의미가 없어졌고요. 이게 어떻게 폴딩하는 거를 예측하는 거는 이제 영구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졌고 이제 AI 툴을 쓰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것들 실험을 하거나 그게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접히는지 그다음에 펑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시프팅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그거를 프로덕션 하는데 이제 연구에 전념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 필드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또 학생들도 사실 이 툴 배우고 이거 어널리시스 하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가에 대한 이제 근원본적인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시간에 더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아마 모든 분야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제 요즘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에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디어를 처음에 이제 모터나 이제 전력전자 디자인하는 그 전체 프로세스를 나열을 해놓고 처음에 이제 requirement를 definition 하는 경우는 결국은 사람의 니즈가 반영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다고 보고 그 다음부터 AI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초반에 이런 토폴로지를 찾는다든지 트레이드 오프 스터디라든지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하는 데는 AI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뭐 파라미터를 찾는다든지 스케일링을 해도 뭐 작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한번 데이터가 들어가면 AI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먼데인한 태스크, 그다음 반복적인 태스크들은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인간이 그걸 대체하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은 AI랑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컴포넌트 디자인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한 디스크라인 컴포넌트 디자인까지도 AI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여기서까지는 AI랑 같이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럼 인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제가 대학원생이든 다른 연구자들이든 뭐, 그래서 또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또 뒤쪽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테그레이션을 한다든지, 뭐 크로스 도메인 널리지가 필요해서 뭐 thermal, mechanical, manufacturing까지 다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트레이닝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value based decision을 해야 된다. 그 퍼포먼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ethical decision, 뭐 safety 관련된 것들, 그좀 디시전이 좀 더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 경우에 그게 사람의 능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놀리지가 필요한 쪽으로 더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쪽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제가 대학원생이랑 연구를 이거 하나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시스템적인 널리지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요즘 최근에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알파 폴드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가 계속 이렇게 무브 아웃 해서 AI가 잘하는 쪽은 AI가 하게 하고 저희가 필요한 쪽으로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는 연구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는 모터 드라이브에서는 이제 트렌드라는 게 이제 계속 있는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모터라고 하면은 인더스트리얼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모터 따로 있고 드라이브 따로 있고 그래서 케이블 연결돼 있고 여기는 사실 굉장히 스트릭트한 스탠다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뭐 프레임 사이즈도 다 돼 있고 서플라이 체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 회사에서 다 이게 제공을 해줄 수 있고 솔루션을 다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컴포넌트 레벨 디자인을 해서 이 두 개를 하는 거는 너무 스트릭트한 데이터가 많고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AI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는 게 사실 저희가 연구가 재밌어지는 경우는 이제 이런 트랜스포테이션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드론 같은 경우는 모든 회사가 거의 다 다른 폼 팩터라든지 그 다음에 스탠다드 같은 게 다르고, 스트릭트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를 사용해서 개별 컴포넌트가 자기 스스로 컨테인된 그리드에 물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거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패키징이라든지 그 인테그레이션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거를 어떤 한 방향으로 AI가 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디시전 메이킹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아직도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매니팩처링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점점 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하나, 모터 하나, 인버터 하나 디자인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뭐, 드론, 혹은 이제 EV도 상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쪽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마테리얼 관련된 연구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모터에 들어가는 인슐레이션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고전압으로 가거나 고속 스위칭을 하게 되면은 인슐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관심이 많은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디스차르지 인슐레이션 브레이크다운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파워 디바이스 쪽으로 그러니까 세미컨덕터 중에서도 뭐 버티컬 겐이라든지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디바이스 쪽으로는 그 다이아몬드 이용한 파워 스위치들 연구를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울트라 와이밴드 디바이스인데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리스틱이 있어서 이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어, 토폴로지 관련해서 오늘은 이 인버터 제가 하고 있는 이 멀티레벨 인버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모터랑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새로운 형태의 인버터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토폴로지를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을 한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인테그레이션 관련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모터랑 같이 인테그레이션 한다든지 전력전자랑 모터를 같이 인테그레이션 한다든지 이런 PV셀, 그러니까 옵티컬하게 그러니까 빛으로 파워를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모터에 적용을 해본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어 하는 연구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런 각각 하나하나에서 연구가 세 개가 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제가 이것들을 쭉 넘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에서 하나, 인테그레이션에서 하나, 마테리얼 쪽에서 하나. 그래서 세 개를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있으신가요? 중간에?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이 멀티레벨 인버터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DOE에서 3년 프로젝트를 GM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여러 회사에서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연구고요. 멀티레벨 인버터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프로폴션 시스템이라든지 모터 드라이브라든지 이제 그리드에서 사용하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거의 모든 이 EV 지금 전기 자동차에는 투레벨 인버터 6개의 스위치가 들어간 투레벨 인버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투레벨을 사용하면은 장점은 이제 스위치가 개수가 적어서 간단하고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결국은 인버터의 목적은 이 정연파, 이 사이너소이드라는 웨이폼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스위칭을 많이 해서 이렇게 사이너소이드로 한 전류든 전압이든을 넣어주는 게 이제 이 인버터의 목적이고요. DC를 이제 AC로 바꿔주는 건데 멀티 레벨 인버터를 사용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볼테지 레벨을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볼테지 스텝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미 더 정연파에 가까운 볼테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뭐 전류라든지 전류 퀄리티라든지 리플 토크라든지 뭐 efficiency 그다음에 EMI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다만 어 EV 회사에서 이걸 쓰지 않는 이유는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에어버스 이제 그 프랑스의 에어버스랑 버지니아 텍이랑 같이 한 멀티레벨 인버터 중에 하나입니다. T타입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은 이 중간점을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멀티 레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캐패시터 두 개를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해서 이 중성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중성점을 찾아서 연결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계속 흘러 들어가서 이 캡의 볼테지가 이제 계속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하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캐패시터가 기존의 2레벨보다도 훨씬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어플리케이션 200kW짜리 인버터인데 어, 비행기에서는 결국에는 무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볼륨보다는 이 specific power density라고 해서 킬로와트 per 킬로그램당 얼마나의 파워를 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은 이 캐패시터, 요 앞에 캐패시터가 전체 무게의 50%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레벨을 꼭 써야 돼서 멀티 레벨로 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캐패시터만 무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여기에 대한 페널티가 너무 크다. 네, 이런 결과가 있고 이 넘버가 사실 낮은 넘버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넘버인데 충분히 더 좋은 파워 덴시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제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 밸런싱 하는데 챌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무게도 문제지만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제대로 잘 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이제 디비에이션 생기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많이 무게를 차지하는 게 그 EMI 관련된 필터입니다. 그래서 EMI 필터를 DC에도 달고 AC에도 달았는데, 에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EMI 스탠다드가 굉장히 스트릭트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EMI 필터 디자인이 35%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컴포넌트 필터만 가지고 DC 필터랑 EMI 필터만 무게가 85%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개만 어드레스를 잘 할 수 있으면은 85%의 무게를 상당 부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게 제 연구의 핵심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은 여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택드된 캐패시터를 싱글 캡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레벨은 할 수 있는데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캐패시터 구조가 없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거를 없애면 이제 장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 캐패시터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시리즈로 연결하면 캐패시턴스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4배의 캐패시턴스가 있어야지 싱글 캐패시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얘는 그냥 하나기 때문에 캡 자체 사이즈가 상당히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장점, 아까 말씀드렸던 50%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밸런싱을 안 해도 되는 장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캐패시터가 없이 이걸 어떻게 했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버터만 하는 게 아니고 모터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인버터랑 모터를 두 개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가 캐패시터로 볼테지를 나눌 수 있으면은 모터 안에 있는 저항이랑 인덕터 가지고도 똑같이 볼테지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캡으로 볼테지를 나누지 말고
모터 와인딩을 두 개로 나눠서 여기 안에서 중간점을 찾으면은 이 임피던스 가지고도 볼테지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캐패시터를 따로 달아서 해야 되는 멀티레벨을 모터 와인딩을 두 개로 스플릿하면서 그걸로 중성점을 찾는 게 저희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모터는 원래 그대로 있는 거고 똑같은 사이즈의 모터 와인딩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캐패시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 캐패시터는 저희 계산에 의하면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원래 멀티레벨 인버터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장점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내용이긴 한데 보시면은 기존의 멀티레벨 인버터는 계속 여기 중성점에 연결을 해야지만 하나를 연결하던 두 개를 연결하던 모든 걸 다 연결하던 그래서 연결을 통해서 중성점을 찾는 데 반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기술은 모터 와인딩을 두 개를 동시에 여기를 연결해서 여기 가운데 중성점을 찾습니다. 이 임피던스의 밸런스를 통해서 중간점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 볼테지를 디바이드 하는 이건 완전히 펀더멘탈하게 다이내믹이 바뀌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 어,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근데 이거는 결국은 제가 이게 모든 벡터를 어떻게 이걸로 이제 보여주는지, 이 중성점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40년 넘게 이게 사실 멀티레벨 인버터가 일본에서 처음에 개발이 됐는데 뉴트럴 포인트 클램프드 멀티레벨 인버터는 일본에서 개발이 됐고 그 개발이 되자마자 그 분 바로 다음 논문이 이 밸런싱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이거 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저희가 이거를 거의 40년 만에 이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처음으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싱글 캐패시터로 멀티레벨 오퍼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거를 IP도 있고, 그다음에 실험도 했고, 그래서 이 시오리를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캐패시터의 다이내믹이 결국에는 전류를 계속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연결하자마자 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캐패시터 스윙이 계속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볼테지를 잡아내는 게. 이게 상당히 큰 문제고요. 캐패시터 사이즈가 커지는 원인이고 캡을 계속 차징했다가 디스차징했다가 반복을 해야 된다는 점. 근데 저항이랑 인덕터로 볼테지를 나누면 전류가 흐르는 순간 볼테지 디바이더로 저항이 바로 나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항을 찰징하거나 디스찰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인덕터가 찰징이나 디스찰징이 되려면 볼테지가 변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순간적인 거고 DIDT는 순간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굉장히 깔끔한 이런 스티프한 볼테지 디비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펀더멘탈하게 완벽하게 정반대의 캐릭터스틱을 갖게 되는 멀티레벨 인버터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이걸로 러프하게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드리면 컨벤셔널한 거는 뭐 모듈레이션을 할 때 밸런싱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4배의 캐패시턴스를 여기다 넣어도 800 마이크로페라드, 800 마이크로페라를 넣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징 디스차징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려면 이 캡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얘를 계속 차징 디스차징을 밸런스 해주는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반면에 저희가 하는 거는 모터 와인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캐패시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이내믹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티프하게 멀티레벨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중간 레벨이 잡히는데 거의 일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실험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 생각에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펀더멘탈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보통의 다른 멀티레벨 인버터 하시는 분들이 캐패시터를 잘 디자인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멀티레벨 인버터를 모터 와인딩으로 하기 때문에 모터를 잘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터 디자인을 연구실에서 하기 때문에 모터 디자인을 할 때 멀티레벨 인버터를 고려한 모터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모터 디자인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임피던스를 잘 배분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이거는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 결과 저희가 이제 10,000개의 가상 모터를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임피던스가 랜덤하게 돼 있을 때 이게 볼테이지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를 했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터에 있는 케이스들, 그러니까 굉장히 exaggerate 되어 있는 과장되어 있는 임밸런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스토캐스틱하게 모터 와인딩을 계속 바꿔가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뒤에서 보시겠지만 저희가 밸런스된 상황에서의 전류 파형이나 언밸런스가 있어서 볼테지가 좀 이렇게 깨진 듯 보이지만 전류 파형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생기는 언밸런스고 보시면 일단은 거의 영향이 없는 걸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좀 이거를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본 결과 이제 랜더마이즈 임피던스가 가장 유력한데 이제 와인딩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랜더마이즈된 임피던스가 생겼을 때에는 어떤 특정 아웃라이어가 있어서 하나의 와인딩이 굉장히 임피던스가 낮거나 이런 거에 비했을 때 훨씬 더 이제 밸런스된 아이디어란 컨디션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험도 실제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한 와인딩을 한 스테이트로 가만히 연결해 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돌리면서 수만 번을 1초에 수만 번을 이게 이제 연결을 바꾸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특정 스위칭 스테이시 모터의 이 전류를 바꿀 정도의 큰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고 이거가 저희가 만든 그 두 개의 인버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H 타입이랑 X 타입이랑 두 개를 실제로 학생들과 이제 제작을 했고 모터랑 그냥 어떤 더미 RL 로드를 두 개를 놓고 임피던스의 언밸런스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를 비교를 했고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싱글 캐패시터로 캐패시터를 스택하지 않고 멀티 레벨 운영을 하는 그 아웃풋 볼테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캡 하나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지금 DC 링크의 그 half VDC 이게 절반 볼테지가 이제 보통 캡으로 나눠서 해서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엄청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것들을 보통 다른 인버터에선 볼 수 있는데 저희 인버터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피던스로 나누는 거라서 없고 여기 보시면 아까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이 지터링 같은 게 임피던스 언밸런스에서 나오는 굉장히 작은 리플 그것만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임피던스가 언밸런스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스파이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거를 더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지 DC 링크가 이미 작아져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작게 만들어서 뭐 기존에 있는 것보다 10배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찾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자동차가 한 500에서 600 마이크로페라드 쓰는데 이 인버터로 저희는 50 마이크로페라드, 그러니까 10배 정도 작게 캐패시터를 줄이자. 왜냐하면 캡이 페일리어가 많이 나고 무겁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애널리티컬 모델을 다 만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이걸 계산할 수 있는 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재미있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리플이 관련된 프리퀀시 주파수가 기존의 거랑 비교했을 때 두 배가 된다. 두 배가 되면은 리플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저희가 뭐 수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증명을 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멀티레벨 하기 때문에 DC 링크 전류도 멀티레벨을 하고 있다. 근데 기존의 다른 인버터에서는 그 뉴트럴 전류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장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애널리티컬리 모델한 거랑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거를 볼 수 있고 실제로 실험을 한 결과도 50%가 줄어드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 볼테지가 이제 전류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 프리퀀시가 두 배로 증가하는 거를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와이드한 여러 가지 오퍼레이팅 컨디션에서 어떻게 리플이 계속 줄어드는지, 그래서 뭐 파워 팩터라든지 전류 양이라든지 볼테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죄송합니다. 보여드리는 거고, 어,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모듈레이션을 저희가 굉장히 실험을 많이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 기존의 인버터에서 나오지 않는 현상들이 보통은 이런 DPWM 같은 걸 하면 리플이 증가해야 되는데 저희 인버터에서는 이런 감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100 마이크로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DC 링크 리플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멀티레벨 오퍼레이션도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 리플이 줄면은 캐패시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50%를 어드레스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그러면 35%그 EMI 필터는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라고 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터 와인딩을 두 개로 나누기 때문에 그 양쪽에서 EMI 소스가 두 개가 생기고 이 EMI 소스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생성이 되면은 서로 이렇게 캔슬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EMI 필터를 따로 달지 않고 모터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상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어떤 이렇게 시메트릭한 인버터와 모터 와인딩이 주는 장점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거 좀 깨지게 나왔는데 이제 커먼 모드 볼테이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퀄 앤 어포짓으로 동상에 같은 앰플리튜드가 두 개 나와서 서로 캔슬을 시킨다. 그래서 뭐 이게 가장 임팩트 있는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모터를 운영을 할 때 이제 기존에 있는 전기 자동차에 있는 모터는 2레벨이 나오고 EMI 노이즈 여기서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깨끗한 정연파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이 피칭 노이즈가 이렇게 많이 껴있는 건 다 EMI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다 돼 있고 이건 EMI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에 이제 EMI 필터가 들어가는 건데 저희 인버터를 쓰면은 다 없어집니다, 이게. 정연파만 남습니다. 다 캔슬이 됐기 때문에, 3레벨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고, 이건 2레벨이고, 3레벨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EMI는 캔슬이 되고, DC-링크 리플은 줄고, 여기 보시면은 리플은 이미 줄어든 상태고, EMI 노이즈는 다 캔슬 시켰고, 멀티레벨 하고 있습니다. 전류의 디퍼런셜 모드와 커먼 모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하이 피칭 노이즈가 이 EMI 디퍼런셜 노이즈라서 그거는 88% 정도 다 캔슬을 시켰고, 그다음에 전류 리플 디퍼런셜 모드는 멀티 레벨이기 때문에 50% 줄어서 거의 정연파에 가까운 같은 모터에 같은 스피드에 똑같은 볼테지에 똑같은 인버터 완전 똑같은 스위치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멀티레벨 오퍼레이션과 이제 전류 파형도 이제 리플도 줄고 EMI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50%와 35%를 어드레스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진짜 실제 EMI를 측정을 한 기술이고 여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캔슬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레벨에서 볼테지를 바꾸든지 스위칭 프리퀀시를 바꾸든지 여러 가지를 해도 EMI의 노이즈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이제 다른 인버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할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뒤에도 넘어가야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애널리티컬한 스터디를 한 건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레벨이랑 비교했을 때도 EMI가 상당히 낮다. 한 25에서 30 마이크로 dB 정도까지는 충분히 어드레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이게 기존의 인버터고 이 밑에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저희가 디자인한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0kW짜리 그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버터랑 모터를 GM이랑 같이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어, 기회가 된다면은 또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모빌리티나 이런 쪽에서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말씀드린 첫 번째고요. 시간이 괜찮은가요? 아직 한 10분, 20분 정도 시간이 더 있나요? 시간이 다 50분 지나긴 했는데요. 네. 네. 아, 빠르게, 그런가요? 그럼 그래도 한 5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5분 안에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두 번째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옵티컬 파워 트랜스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선 전력 송신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인덕티브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빛으로 파워를 트랜스퍼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에어크래프트나 이제 뭐 제너레이터 혹은 뭐 플라이휠이라든지 이제 고속 모터 관련돼서 제너레이터에 이제 이런 브러쉬를 사용한 제너레이터를 많이 쓰는데 필드 와인딩이랑 이제 이 브러쉬에는 챌린지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인덕티브나 캐패시티브하게 파워 트랜스퍼를 하는 이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결국에는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전력 전자도 들어가야 되고 트랜스포머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캐파시터가 이제 굉장히 스택이 많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이제 옵티컬하게 디자인을 하면은 이제 레이저를 쏴서 이제 PV셀을 이용하면은 이제 필드 와인딩을 어, 이제 그 자화를 시킬 수 있다. 이제 로터에 있는 와인딩을 자화시킬 수 있다. 굉장히 간단하게 PV셀, 이제 버티컬 멀티 정션 PV셀을 사용하면은 자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저희 아이디어고요. 실제로 이거는 지금 알파이에서 이제 DOE에서 펀딩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연구인데 비교를 해드리면 브러쉬를 쓰는 경우 이제 BMW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술 쓰고 있는데 이제 브러쉬를 써서 이제 계속 이제 wear and tear를 하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전기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ZF 혹은 뭐 말레에서 하는 이런 이렇게 큰 코어를 넣고 여기로 와이어리스 파워 트랜스퍼로 해서 하이 프리퀀시 전류를 넣어주고 렉티파이어로 렉티파이어를 DC로 만든 다음에 그 전기가 뭐 로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이렇게 크고요. 저희 기술을 쓰면은 PV셀 하나만 달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소스랑 이거 하나만 하면은 에너지 들어가고 이 에어갭도 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모터를 구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레이저랑 이제 이렇게 해서 모터를 디자인을 하고 실험을 하고 한 이제 결과들인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실제로 모터를 돌리면서 빛을 쏘면은 또 이거는 지금 레이저로 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LED로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저희가 실제로 이제 빛으로 모터를 디자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이게 되게 좀 재밌게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장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PV 브러쉬 관련된 거, 그다음에 EMI 문제, 빛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동적 특성, 다이나믹한 특성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왜냐하면은 그다음에 컴포넌트가 굉장히 싸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더 이거를 스케일을 업해서 하이 파워 이렇게 40kW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제너레이터를 디자인을 하고 있고 이건 여러 가지 테스트 결과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의 인텐시티를 바꾸면은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파워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빛으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 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이 굉장히 간단하고 빛의 세기를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렇게 빛이 나오고 이걸로 이제 제너레이터를 돌리면은 빠르게 보여드리면 이제 모터가 돌아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제 빛의 세기를 조정하면은 파워가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거는 지금 다른 컨트롤 아무것도 없고 빛의 세기만 가지고 제너레이터에 나오는 에너지 양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어, 실제로 그래서 매저된 백 EMF와 에너지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BMW가 하는 카본 브러쉬 같은 경우도 다 없앨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지금 이게 이것만 해도 에너지 파워 트랜스퍼 하는 건데 저희는 이 에어갭에 제약도 없고 레이저랑 PV셀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이제 IP랑 이런 게 있는데 아직 더 큰 이제 스케일업 되는 4만 RPM이나 2만 RPM의 모터는 지금 현재 디자인하고 와서 결과는 없는데 이제 프루프 오브 컨셉 정도를 보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 키아트 유한일이라고 하고요. 네. 그, 저는 이제 기술적인 것보다 혹시 한국 기업 쪽에 이제 어떤 뭐 협력의, 주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걸 필요로 하시는지 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 한국이랑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현대자동차랑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좀 있고요. 현대차랑 얘기되고 있는 거는 필터랑 오픈핸드 와인딩 머신을 지금 현대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펑션 저희가 개발한 필터를 같이 인테그레이션 하는 이 연구를 올해 아마 이렇게 런칭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최근에 미팅을 몇 번 했고, 그래서 반응이 괜찮아서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사실 이게 저 설명이 다 못 드렸는데 SK 하이닉스랑 저희가 그 파워 그 딜리버리 하는 칩 설계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 웨스트라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연구를 한지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HBM이라든지 GPU에 들어가는 파워 컨버터 디자인하는 거를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런 게, 그러니까 대기업이랑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랑도 연구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SJ 글로벌이라고 모터 하시는 분들과 같이 그 라인 스타팅 하는 PM 머신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키앗이라든지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모터 드라이브, 그다음에 모터 디자인, 인테그레이션 이런 것들은 관심이 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형민 씨 질문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공군기지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 전형민입니다. 아, 예. 아까 네. 그 실리콘 카바이드 이야기 하시는데 네. 혹시 울트라 와이드 밴드계 머티리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실리콘 카바이드보다 더 높은 울트라 와이드 밴드계 머티리얼이 있다면 네. 이게 박사님 연구하는데 어떻게 보시기에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예측을 좀 해서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어떤 식으로 좋아될 예를 들어서 실리콘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됐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더 높은 파워 그러니까 한 10K 볼트, 20K 볼트까지 가게 되는 소자가 나왔을 때 네.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 혹시 예측해 줄 수 있는지. 아, 예. 아, 좀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알파에서 하는 울트라 페스트라는 프로젝트에 미시간에 주립돼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같이 해서 그 미팅에 가고 했는데, 사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프로젝트들이거든요. 울트라 와이드인 게. 그러니까 이제 네. 거기서 같이 나오는 파생된 프로젝트가 이제 다이아몬드로 하는 이제 기술인데, 실리콘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로 넘어갈 때 이제 제가 박사를 다 그걸로 했기 때문에 장점은 당연히 이제 그 스위칭 스피드와 그 다음에 그 컨덕션 로스, 아이디얼 스위칭에 가까워지는 그런 캐릭터리스틱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장점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울프 스피드에서 이제 10kV 커머셜라이즈 된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며칠 전에 나왔는데, 이제 뭐 프로토타입은 계속 오래 다녔지만, 그거의 장점은 결국은 저희가 어, 그리드에서 차저라든지 아니면 이제 솔라라든지 이제 에너지 제너레이션을 이제 그리드에 물릴 때 결국에는 그 미디움 볼테지 그 변압기를 써야 됩니다. 그 트랜스포머를. 근데 그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크고 비싸고,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 만들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GE 버너바라든지 뭐 ABB라든지 이제 이런 회사에서 이제 프로바이드 하는데, 지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 오더가 밀려 있습니다. 3년, 5년. 그래서 근데 미국은 지금 빨리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변압기가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10kV, 20kV 파워 디바이스가 있으면은 변압기를 미디엄 볼테지를 쓰는 게 아니고 그 디바이스를 그 미디엄 볼테지 라인에서 바로 변환해서 DC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아, DC로 바꿔버리면 물론 당연히 이제 중간에 이제 고주파 이제 미디엄 볼테지 쓰는 게 아니라 고주파 이제 저전압 트랜스포머를 써서 하게 되면은 이런 10kV가 그게 거기 굉장히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그리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네. 안정적으로 10kV 디바이스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MVDC, HVDC, 그다음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드 프로텍션 쪽으로, 그런 하이 아, 볼테지 스위치 쪽으로는. 그렇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음,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오랜 시간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키아트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그리드 세미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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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